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오후 7시 4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거는 그냥 추세의 힘 때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좋았던 상승 추세, 강력했던 상승 추세와 이걸로 인한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브레이크가 잘 먹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설명력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도 뭔가 이제 갖다 붙이자면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 좀 서운하니까 이유를 갖다 붙이자면은 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오늘 뚜껑을 열어봤는데 좀 서운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좀 이따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예전에 비해서 좀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금리에 민감한 그런 주식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좀 성과가 좋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와 상관없이 기존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시장을 주도해 나가던 빅테크 종목들, 나스닥 종목들, 대표적으로 7개 종목들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도주, 이 친구들은 성과가 안 좋고 이 친구들의 성과가 안 좋은 틈을 타서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평상시에 소외되던 이 친구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요즘 모습이죠. 한편으로 조금 이제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좀 좋게 이야기하자면은 주도주가 한동안 주도주 친구들이 너무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승 피로감으로 지금 얘네들이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네가 상승 탄력 둔화되는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막 치고 오르니까, 평상시 소외되던 종목들이 치고 오르니까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막 시가총액이 막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시장이 막 쿵 하면서 자빠지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는 않고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업종 저 업종이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어쨌든 그죠, 시장의 상승의 내용이 건전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이 빅테크 종목들의 쏠림이 좀 너무 심각했던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 이 상승 추세가 너무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의 피로감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게, 그 가격 조정, 지금은 이제 시장이 이 순환매를 거치면서 가격 조정, 주도주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차분하게 상승 탄력 둔화되는 정도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은, 이 9월 달이 되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 친구들이 가격 조정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지금 기초 체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특히 이 가격 조정에 좀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국 증시에 관한 관점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워낙 추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한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한번 빠지면은 다음번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글쎄요. 한국은 지금 워낙 중요한 자리를 못 넘어가고 있는 거라, 워낙 무거운 저항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라, 이번에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타격을 좀 입는다면은 다음번에 좋은 성과를, 다음번에 또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좀 물음표가 좀 띄워집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어제 밤에 미국 증시는 좋았다. 찔끔찔끔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좋았다라는 거고, 하여튼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페드와치에 보이는 금리 인하 확률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을 하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는 어쨌든 좀 강렬하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심리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러셀 지수가 상승 탄력이 요즘 좋습니다.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확실히 S&P나 나스닥 기존 주도주들보다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러셀 지수는 여기가 무거운 저항이죠. 이 자리를 못 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못 넘고 있습니다. 그죠?
몇 년 됐나요? 21년부터 못 넘었죠, 이 자리를. 21년부터 지금 한 4년, 5년째 못 넘고 있는 저항이라 가지고 이번에 이걸 넘는다는 보장이 저는 일단 없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성과가 좋은데 이 위쪽에 저항이 무겁기 때문에 뭐 최대로 많이 올라봐야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도주가 움직이는 게 그 시장의 건강에는, 전반적인 건강에는 더 좋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주도주가 좀 쉬는 사이에 이런 평상시 이제 좀 약한, 몇 년간 박스권을 그리던 이 친구가 지금 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약한 친구들이 움직여 봐야 사실 별로 그렇게 막 시장에는 썩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여튼 상승의 목표치가 좀 일단 심하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다. 어쨌든 근데 좋다. 지금 움직임은 분명히 좋다라는 겁니다. 러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금리나 기대감이 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S&P 지수도 강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보셨던 러셀 지수만큼 강하진 않죠. 상승의 탄력이 좀 약합니다. 왜냐면은 그죠, 기존 주도주 엔비디아라든가 뭐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S&P 지수에서 만만치 않게 높기 때문에 대장들이 상승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 S&P 지수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 그럭저럭 잘 올라가고 있다. 그다지 큰 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이런 상황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뭐 한번 빠진다 하더라도 뭐 그다지 추세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그 한 번씩 이제 이런 거는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변동성이죠. 이 매일매일 저와 보고 있는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 요즘에 눈에 띄게 변동성이 빨리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이야기가, 변동성이 이렇게 잘 감소하고 있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안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변동성이 하락하는 것도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엄밀히 보면은 요렇게 찔끔찔끔 변동성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요즘은 좀 변동성이 떨어지는 속도가 좀 이때보다는 좀 빠르죠. 그죠? 변동성의 감소 속도가 조금 빠르긴 합니다. 약간 좀 단기 과열 그런 거를 좀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단기 상승이 좀 과열되는 뭐 그런 걸 우려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자리예요. 지금 뭐 단기 오버슈팅이 엄청 심하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동안 평화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뭐 사실상 이제 6월 말 7월 초에 한번 S&P 지수가 급등하고 나서 7월 초부터는 움직임이 좀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죠.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변동성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씩 깜짝, 지금까지 이게 뭐예요? 7월 초부터 해서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오늘이 8월 28일인데 거의 8월 말인데 두 달 움직인 거죠. 두 달 동안 올랐던 거 하루 이틀 만에 되돌리는 그런 깜짝 시세가 종종 나타나긴 해서 그런 거 정도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한두 번 훅훅 빠진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그렇게 뭐 어떤 큰 상승 추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워낙 건강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번 빠진다고 해도 이 추세에는 문제가 없죠. 한두 번 빠진다 해도 눌림시 매수가 정석인 거죠. 하여튼 그래서 S&P는 아슬아슬하게 잘 올라가고 있다. 문제는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이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자면은 최근에 여길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기 이 자리, 여길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뭐 좀 상승을 했지만 못 넘어갔다. 그리고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실적은 괜찮았는데 성장 전망이 둔화가 된다 이러면서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이 이런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그런 계기로서 활용이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래요. 만약 엔비디아 실적으로 이 시장이 레벨업을 할 생각이었다면 이미 지금 시간 외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이쪽 영역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는 이 선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 선 계속해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당장은 이걸 좀 넘을 생각이 없다라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리를 못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건데, 아무튼 그죠?
나스닥 지수는 아시다시피 주도주입니다. 그죠? 주도주가 계속해서 힘을 좀 못 쓰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좀 잘 보셔야 될 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재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삐끗해 갖고 이 자리를 못 넘게 된다, 계속해서 못 넘게 되면 이런 식으로 3중 고점형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삐끗해 갖고 결과적으로 여기를 못 넘어가면서 이 자리가 고점으로 인식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고점이 여기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제 쌍고점의 의미 있는 쌍고점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진다라면 장차 저점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여기 7월 31일 목요일 날의 시가 23,705네요. 일본 기준으로. 이 시가를 돌파 한창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23,705가 기준이긴 합니다. 네, 뭐 대충 700으로 보셔도 되고, 뭐 5포인트, 10포인트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충 23,700이란 자리, 이 자리가 중요하다.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또 뭐 레벨업이 되고 답답한 구간을 졸업을 하는 거지. 이 자리 오늘 밤에 하여튼 본격적으로 좀 테스트가 들어갈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좀 잘 보자. 못 넘어가면은 좀 깝깝해질 수 있다. 오늘 밤에 이거 못 넘어가면은, 오늘 밤에 이 자리를 돌파 한착을 못하면은 그 실망으로 오늘 밤에 5일선을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5일선을 깬다라면은 이제 그렇다면 그죠? 쌍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 생기는 거고, 장차 이 자리, 장차 일단 요 밑에 있는 전저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차차 붕괴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자리가 좀 기술적으로 좀 테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밤에 뭐 고점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좀 결정하는 거고, 고점의 높이는 곧 이 어떤 큰 추세를 또 짐작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아무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레벨업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은 좀 불안하다. 그죠? 엔비디아는 그렇다. 네. 아직 엔비디아가 아니고 나스닥은 좀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봤습니다. 뭐 하여튼 변동성인데, 변동성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비교적 괜찮긴 한데, 통상적으로 한마디에 한 10%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이 위에 있는 마디 가격이 40이었으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면은 한 뭐 36, 35 이쪽 부근이 또다시 마디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10%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죠? 대충 36 부근이요. 35.8이니까 이쪽 부근에서 지금 3, 4거래일째 여기서 변동성이 안 죽고 버티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무튼 이 정도쯤에서 얘가 단기 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미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 조금 주춤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미국 증시는 매우 안정적인 구간입니다. 왜냐? 지난번 전저점, 빅스가 지난번 전저점 자리를 깨고 지금 레벨 다운을 해버렸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죠? 지난번에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이거를 드디어 이제 완전히 극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일단 매우 안정적인 구간이다. 미국 증시가 좀 빠질 수 있는데 빠져봐야 뭐 조정밖에 안 된다. 일단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뭐 좀 전에 보셨던 나스닥과 비슷하게 7월 말에 그 시가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돌파한 착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데, 어제 뭐 실적 기대감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봐야겠지만은 일단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기존의 강력했던 추세의 힘으로 지금 잘 빠지고는 있지 않지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날의 시가 7월 31일의 시가가 이제 182.9네요. 대충 18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183자리를 이제 오늘 밤에 못 넘어가고 5일선을 지금 깨는 모습인데, 물론 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된다라면 뭐다? 3중 고점형 혹은 뭐 다중 고점형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물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뭐 대략적으로 엔비디아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세 번이나 이 윗자리를 돌파한 착을 실패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또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고,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뭐 물론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뭐 조금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큰 추세에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엔비디아가 여기서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게 된다라면은 21선을 한 번 붕괴시키고, 지난번에 두 번째 붕괴시킨 모습이 되는데, 이런 거는 단기적인 추세가 좀 죽어간다라는 걸 의미해서 별로 좋지는 않죠.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빅테크 종목의 비중이 그 하여튼 지난 8월 초였나 하여튼 8월 중순쯤이었나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됐었다고요. 35% 차지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중을 좀 조절하는, 지금 건전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 중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 그죠? 엔비디아의 답답함이 지속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엔비디아가 답답하다, 반도체 지수도 답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도체 지수가 지금 위쪽에 저항, 아래쪽에 지지선, 이렇게 해서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큰 변동은 없긴 한데, 아무튼 위에를 못 넘어가고 있다, 답답하다, 그죠? 뭐 엔비디아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그런 것과 해석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번에 고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쨌든 이 기존의 건강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일단 뭐 나스닥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이런다 해도 뭐 비교적 좋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우려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문제입니다. 한국이 좀 이제 한국이 조금 지난번부터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불안한 거죠.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를 보면은 일단은 뭐 주도주들이 일부 움직이면서, 조선주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코스피가 좀 올라가고, 또다시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니까 그런지 코스닥이 또 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코스닥이 약한 건 2차전지 약세 그런 거에 영향을 또 받기도 했죠. 아무튼 뭐 한국 증시도 아직까지는 안 빠진다. 금리나 기대감, 미국 증시에서 러셀 지수가 막 금리나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나스닥이 안 빠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쪽으로 빠지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한국 증시에도 어쨌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 참 한국은행 금리 동결했죠. 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일단 잘 안 빠지고는 있습니다. 안 빠진다, 빠질 생각은 없어요, 당장은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고점이 낮아지고 코스닥 고점이 낮아지고 이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돼가지고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은 뭐 특별한 재료가 없다면은 이 위쪽에 있는 마디 가격, 이런 저항을 넘어가기는, 위쪽에 있는 이런 저항을 넘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고, 하여튼 오늘은 어쨌든 뭐 한국 증시 일단 코스피를 보자면 안 빠지고 있다. 코스피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또 시장이 또 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346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쪽에 무거운 저항이 있으니까. 일단 코스피 차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차트 기준으로 일단 그런 상황이다. 코스닥도 좀 보자면은, 코스닥은 오늘 조금 좀 아쉽죠, 움직임이. 오늘 코스닥은 아직 일봉상에서 보면은 5일선을 지키고 있긴 한데, 이 분봉상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5일선을 오늘 좀 깨긴 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내용이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5일선을 깬다라는 거는 여기서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는 고점의 높이가 그래도 비슷했는데 이번에 고점의 높이가 확 낮아지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죠? 네. 이 정도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과 60일선 그런 걸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21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21선이 이제 옆으로 기어가고 있죠. 지난번에는 쭉쭉쭉 21선이 올라오다가 옆으로 이제 쭉 지금 기어가는 그런 구간이고,
21선 지나면 한 번 붕괴시켰다가 두 번 붕괴시켰다가 이제는 21선 위쪽으로 얼마 못 올라오고 다시 21선을 깨는 듯한 모습. 그래서 일단 상승 탄력이 완전 죽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죽을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면서 고점이 낮아진다면 장차 이런 자리 붕괴시킬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거고 61선을 지금 맞고 61선을 처음으로 터치하고 나오는 반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점을 61선 터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점을 넘지 못한다는 거는 순간적으로 힘이 좀 확 빠졌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추세에 관련해서 조금 좀 불안한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당장 막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있으니까 심각하게 빠지진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원달러 환율은 어쨌든 뭐 코스피 올라가면은 원화 강세 좀 나타나고 이러긴 한데 전반적으로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압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든 요즘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하죠. 움직임이 좀 답답하죠. 혼조하죠. 예. 이 정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까지 뭐 그래서 한국 증시 이야기를 드린 게 뭐 오늘은 뭐가 올라서 올랐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오늘 이제 코스피를 움직인 거는 하이닉스와 뭐 일부 조선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시장의 힘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예전에는 진짜 뭐 다 같이 이것저것 막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보면은 뭐 크게 움직인 종목이 몇 종목밖에 안 됩니다. 이 친구들로 시장을 다 움직인 거죠. 하이닉스가 3% 넘게 오르고 또 그리고 뭐 눈에 띄는 건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거 그 인수합병 이슈 때문에 이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일부 이런 종목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좀 움직이고 있고 예전과 같이 그런 광범위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절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주도주들의 힘이 좀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전에 또 이랬던 구간도 있죠. 그 주도주들이 힘이 살짝 빠지는 사이를 그 주도주들의 힘이 살짝 빠지는 그 틈에 평상시에 소외되던 친구들이 막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던 적이 있죠. 그때 소외됐던 친구들 누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2차전지가 있었고 혹은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혹은 뭐 네이버라든가 뭐 카카오라든가 뭐 이런 역배열 종목들이 이런 역배열로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면서 주도주들의 빈자리를 좀 메웠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슬슬 이런 소외받던 종목들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이제 좀 버텨줬는데 오늘 소외받던 친구들이 조금씩 좀 아래쪽으로 꼬꾸라지려고 하는 버티다 이제 꼬꾸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조금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시장에 힘이 빠져나가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보인다. 오늘 그래서 뭐 눈에 띈 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뭐 예를 들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 중요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여기잖아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심각하게 기술적 분석을 막 자세하게 안 해봐도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 정도잖아요. 여기 정도. 27월 24일 날 급등을 했고 급등 이후에 또 한 번 급등 이후에 어디 자리를 넘어가면서 또 다시 많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버텼었는데 이 자리를 지금 한 번 붕괴시키고 두 번 붕괴시키면서 오늘 좀 변동성이 좀 터지고 있잖아요. 뭐 21선 같은 것도 머리를 숙이고 있고 다중 고점형 나오고 있고 그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한동안 주도주들이 힘이 빠진 사이에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같이 도와줬었는데 시장의 상승을 도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힘이 빠지면서 지금 시장의 힘을 오히려 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뭐 코스피 말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친구들이 있죠. 에코프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자리들을 아직 뭐 중요한 자리를 좀 덜 깨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이 좀 확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 한번 고점이 확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벌써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등 일부 주도주의 힘으로 시장이 이제 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내용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기존에 소외되던 친구들이 한동안 잘 나갔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다시 또 소외가 되려고 한다. 근데 근데 소외되던 친구들이 다시 소외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도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강하게 기존 주도주들이 잘 치고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뭐 하이닉스 같은 것들 보면은 뭐 오늘 흐름 뭐 나쁘진 않지만은 이게 고점이 어쨌든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게 아직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건 기존 주도주인데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한국 증시가 이 그 주도주들의 힘이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한 척한다, 코스피가 박스권을 졸업한다, 레벨업을 한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코스피를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뭐 그 이야기를 좀 드린 겁니다. 종목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좀 이런 거더라고요. 하여튼 2차 전지 친구들이 힘이 좀 오늘 확 빠지면서 코스닥이 좀 서운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비교적 좀 힘이 좀 많이 빠지면서 알테오제는 약간 좀 실망입니다. 알테오제는 지난번 45만원짜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5만원 돌파한 척 하면서 레벨업이 되면서 50만원까지 갔는데 이게 끝이었어요. 레벨업을 했는데 레벨업을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45만원이 다시 저항이 되면서 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물론 아래쪽에 지지력이 아직 많기 때문에 뭐 와장창 무너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흐름이 안 좋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저항을 확인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좋지는 않다. 물론 뭐 코스닥에는 이 친구 말고도 괜찮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아직 그죠? 아직 차트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파마리서치 이런 거 보세요. 완전 정배열이죠. 아직까지 괜찮긴 한데 아무튼 이 조금씩 시장의 힘이 좀 예전과 같지는 않다. 조금씩 힘 빠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페드와치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뭐 금리나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밤은 이제 특별한 거 없고 내일 밤이 그래서 좀 중요하겠죠. 내일 이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PC 물가지표 그거를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코어 PC 물가지표를 뭐 이번 달 거 2.9로 예상한다라나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숫자가 2.9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놨죠. 높은 인플레를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밤에 이 물가 지표를 확인을 할 건데 물가가 뭐 너무 심각하게 높지만 않으면은 어쨌든 주식시장은 또 좋은 반응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그래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겠고 하여튼 그래서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 9월은 전반적으로 계절적으로 뭐가 좀 이 시장이 약한 한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쨌든 뭐 파월의 발언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물가가 웬만큼 높게 나와도 주식시장이 괜찮게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지금까지 나스닥 주도주들이 고점을 잘 넘기지 못하고 있고 특히 한국 증시는 고점을 이미 낮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9월은 계절적으로 항상 약했던 그런 시즌이라 가지고 순간적으로 빅스가 한 번씩 튀어오를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경계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수적인 접근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뭐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답답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답답한 그런 구간이다. 근데 어쨌든 채권도 부담이 되고 뭐 그렇다. 채권은 하여튼 30년물 채권은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다 흐름이 좀 부담스럽다. 고물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죠, 그죠? 몇 가지만 조금 좀 더 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건 엔화입니다. 달러 엔 환율이죠. 달러 엔 환율.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엔화 약세, 그죠?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엔화 강세. 엔화 강세가 나오면 주식시장에 보통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죠. 엔화 강세 나타나면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났던 대표적인 예가 24년 7월에서 9월까지였죠. 이때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하여튼 뭐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외환시장이 굉장히 혼조한 구간이라서 특별한 방향성이 지금 이제 달러 엔 환율도 특별한 방향성이 없는데
없긴 한데 근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더 이상 이제 엔화 약세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 요즘 뭐 일본도 뭐 물가가 오른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일본도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요즘 이 일본 금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엔화가 강세로 슬슬 전환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엔화 같은 경우는 큰 관점에서 보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물론 다행히 저점 레벨은 비슷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저점 레벨은 비슷하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약간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빠졌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 이후에 지금 이거 이후에 여기서 한번 훅 빠지고 나서 찔끔찔끔 하고 있죠.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로 못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훅 빠졌는데 이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N자로 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N자로 또 빠져봐야 아래쪽에 지지선이 많으니 당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 N자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뭐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당장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9월달을 앞두고 엔화도 지금 중요한 지지선을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지지선 깨지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엔화 변동성 이런 거 커지면은 또 주식시장에 약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거 가볍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이제 8월 말인데요. 뭐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런지 8월 말이고 뭐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일단 매우 좋은 분위기입니다. 일본 증시도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그죠. 뭐 중국 증시는 오늘 또 반등도 하더라고요. 한번 빠졌다 반등하고 여전히 뭐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단기 고점은 만들었는데 일단 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고요. 유럽 증시도 뭐 별로 빠질 생각은 없어 보이는 모습. 독일 증시인데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지 이걸 보고 뭐 지금 하락 추세로의 걱정 그런 걸 하긴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좋긴 좋은데 뭐 다들 금리나 기대감을 먹고 사는지 다들 좋긴 좋은데 조금 그죠.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경계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어딘가를 못 넘어가는 건 분명히 맞으니까 이런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못 넘어갔는데 마치 넘어갈 것처럼 생각하고 미리 움직이는 거를 하지 말자.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